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치과대학 티조과학 교실의 박정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과분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최대한 아는 건 없지만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도 오고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멀리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저희가 최대한이라도 좀 적은 분량이라도 좀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재밌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먼저 고백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교육학을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요. 교육을 받기만 했을 뿐 교육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이 플립드 클래스룸 내지는 플립드 러닝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지금 2학기째 학생들을 상대로 거꾸로 교실 방법으로 지금 학습을 진행을 했고 그 과정 중에 얻어진 결과로 이제 논문을 좀 작성하면서 참고 문헌을 좀 찾아봤고 또 어떤 메카니즘 기기 IT 분야의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을 쓰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공부를 좀 했다 뿐이지 사실은 초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립드 클래스룸이나 아니면 저희 전자기기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최초 앞서가는 사람들을 저희가 이노베이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중에서 약간 뒤처졌지만 그러한 새로운 기술이나 기법에 관심을 갖고 바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얼리 어답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위 15%의 수준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나 여러분 모이신 많은 교수님들 모두가 이런 얼리 어답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자기기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박스 여는 거 개봉기라고 하고요. 일주일, 하루 내지는 한 달 써보고 한 달 사용기 이런 거를 보고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자기 느낌을 전달을 하는 거라서 오늘 저는 이제 플립드 클래스룸에 대해서 2학기 사용기를 보고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대학 내지는 전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많은 자료들 보셨겠지만 그 피사라 그래서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이제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 2012년도 자료 보면 매년 그래왔지만 저희 한국 학생들 거의 5위 안쪽에서 수학, 과학, 독해 분야에서 탁월한 성적을 늘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머리 좋은 건 사실 한두의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 같은 설문 중에서 나는 학교에서 행복하다라는 질문에 학생들이 최하위로 답을 줬습니다. 나는 내가 다니는 학교에 만족한다는 마카오 다음으로 최하위고요. 나는 학교에서 친구를 쉽게 사귄다. 역시 최하입니다. 공부는 잘하고 머리는 좋은데 학교에서 정작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고 학생들이 재미가 없는 약간 기형적인 학습이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 저희의 모습인 거고요. 더욱더 이제 충격적인 사실은 이제 교사들도 학교가 이제 무서워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수많은 평가 잣대와 그리고 학부모들과의 분쟁들, 또 교사들 간의 분쟁들, 여러 가지 업적 문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학생도 학교가 싫어지고 교사도 학교가 싫어지고 모두가 이제 학교를 떠나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거대한 지금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이 무크라 그래서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입니다. 매시브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양의 오픈된 돈 한 푼 안 내는 온라인 강좌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이제 코세라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시티, 에드엑스, 그다음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이튠즈의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각 대학의 강좌들,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강의로도 들을 수 있고, 이제는 말 그대로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강의 듣고 싶으면 잠깐 심심한데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할까? 그러면 찾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유명 연자들의 강의를 무료로 듣다가 화장실 가야 되면 잠시 끊고 또 나중에 밤에 또 듣고 이해 안 되면 다시 듣고 이러면서 학생들과 이 대학 내에서 무크라는 큰 폭풍이 밀려오게 됩니다. 사실 이 무크의 처음 시작은 2001년도에 MIT라고 하는 이제 공과대학에서 한 학기에 내지는 1년 등록금 치면 거의 한 4, 5천만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비싼 수업인데 이 MIT 대학이 강좌 일부를 오픈을 해버립니다. 일반 대중에게도 좋은 강좌를 전달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OCW라고 해서 오픈 코스웨어라는 게 이제 공급이 되죠. 그리고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5년 정도 있다가 칸 아카데미라는 게 설립이 되는데 제가 아래쪽에다가 링크를 적어놨습니다. 혹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테드 치시고요. 칸 아카데미 치시면 이 사람이 강의한 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글 자막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짧습니다. 한 20분 정도 되는 강의인데요. 이거는 사실 모든 교육자분들이라면 꼭 한 번은 들어야 될 그런 감동적이고 메시지가 묵직한 강의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는데 어느 날 멀리 사는 미국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조카들을 동영상으로 이제 과외를 해주다가 아이들이 어느 날 삼촌을 직접 만나서 배우는 것보다 삼촌 동영상으로 보는 게 더 좋아요라는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니? 언제든지 삼촌한테 모르는 걸 물어볼 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해 안 되면 다시 보고 안 되면 또 다시 보고 만일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면 2배속, 3배속, 4배속으로 빨리 뛰어넘을 수가 있으니까 삼촌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마음대로 습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동영상 강의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을 보고 이 헤지펀드를 이제 퇴사하고 비영리 단체입니다. 칸 아카데미를 만들었고요. 거기서 뭐 지금 거기가 2,000개 넘는 강의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빌 게이츠가 이 칸 아카데미를 주목을 했고 앞으로 미래의 학교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시작을 함으로써 칸 아카데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 비슷한 학교 스탠포드 뭐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인데요. 그 대학에 있었던 공과대학 조교수였던 세바스티안 턴이라는 사람이 학교를 나옵니다. 2011년 나와가지고 유다시티라고 하는 역시 비슷한 무크를 설립을 하고요. 같은 과에 있던 앤드류 옹이라는 사람은 퇴사는 하지 않고 대신에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펀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현재 가장 잘 알려진 코세라입니다. 저도 이 코세라를 통해 가지고 과목을 몇 개를 들었고요. 뭐 아이폰, 아이패드, 노트북 언제 어디서나 다 들을 수가 있고 중간중간 퀴즈 보면서 나중에는 서티피켓이 나오고요. 돈을 뭐 몇 불 정도만 더 내면은 실제 그 학교에서 발행하는 정말 이력서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이력서에 서티피켓이 나오기 때문에 뭐 나노 디그리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정말 작은 디그리긴 하지만 그 학교의 디그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주제는 뭐 무궁무진하고요. 사실은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여서 국내에 이제 보편화가 되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누군가 분명히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게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되면 정말 한국 교육계에 큰 물결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잘 나가는 걸 보고 처음 오픈코스웨어를 만들었던 MIT가 좀 속상했죠. 그래서 하버드랑 손을 잡고 벤처 기업을 차립니다. 그게 바로 edX고요. 이 edX가 지금 몇 개 이제 특화된 과목들로 지금 파고들고 있긴 한데 무서운 속도로 지금 코세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저도 edX의 과목을 한 과목 들어봤는데 둘 다 스타일이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다 재밌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정말 다 듣고 싶을 정도로 탐나는 과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수년 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라고 한국에도 막 찾아왔었고요. 유명인이 되셨죠. 이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책도 내고 뭐 엄청 유명해지셨는데 정말 특유의 학습법입니다. 저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마이크를 돌리면서 1대1로 질문하면서 답을 하면서 기가 막히게 논리를 풀어서 강의를 만들어 나가는 정말 저거 한번 보시면은 저렇게도 강의를 할 수가 있구나. 저게 강의는 아닌데 저렇게도 배울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정말 명강이었습니다. 다행히 뭐 한국에서는 TV에서 특강을 사와가지고 이제 봤지만 사실은 저 강의 역시도 이 오픈 온라인 코스로 무료로 볼 수 있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 좀 뒤늦게 TV를 통해서 봤지만 이미 오픈된 지는 꽤 됐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무크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하면은 양질의 정말 좋은 교육들을 대학에서 일부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대체를 하는 대학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클 샌들의 강의를 사온다라고 하면 일부 비용을 주고 학생들은 좋죠. 언제 어디서든 샌들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학교 나와서 시험 같이 보고 점수 받으면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대체가 되다 보니까 교수진과 학교 시설이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더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는 불과 며칠 전 뉴스인데요. 언론에서는 이제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크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는 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지금 이제 사실은 무서운 환경입니다. 지금 갈 수도 없고 섣불리 갔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뜨거운 감자인 그런 상황이죠.
역시 얼마 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대학의 메타모포시스라는 책입니다. 메시지는 그겁니다. 대학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강의하고 채점하고 평가하면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등 돌리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대학 자체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정말 살기 위한 생존의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tek과대학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과목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최소한 치과대학만큼은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 편인데요. 저희 치과대학 학생들 삶을 보면은 대략 이렇습니다. 일단 한 학년이 70명 정도가 되고요. 예과 2년에 본과 4년, 6년 동안 아침 8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업이 꽉 차 있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레포트랑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시간에는 환자 보는 걸 와서 구경을 하거나 배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학년이 되면 이제 슬슬 자기가 직접 교수님 지도하에 환자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틀니라든지 간단한 크라운 같은 거를 직접 제작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애들이 집에 못 갑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학교에 살거든요. 너무너무 바쁘죠. 게다가 1대 100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한 학년이 70명이다 보니까 교수 한 명과 70명이 교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뭐 옛날에 이 프로그램 보신 분 알겠지만 이 사회자가 한 명이랑만 대화해도 그 소위 말하는 방송 분량이 넘습니다. 한 명 한 명 대답하고 하다 보면은 절대 단시간 안에 저희가 가고자 하는 진도라는 걸 뺄 수가 없죠. 저희도 역시 70명씩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름도 잘 모르는 학생도 있고요. 제가 우리 학교 학생인지도 사실은 좀 생소한 경우도 있고, 특히 어떤 친구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쟤는 왜 맨날 조는지 그런 거를 알고 싶어도 진도 빼느라고 바꿔가지고 뭐 애들은 물어볼 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쟤한테 꼭 좀 뭘 시켜봐야겠다고 하지만 어느새 또 까먹죠. 저희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수와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치과대학교 학생들은 워낙 바쁘다 보니까 뭐 전날 이제 시험 보느라고 밤새고 들어온 날들은 무슨 뭐 병 걸린 애들처럼 막 쭉쭉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뭐 심지어 이제 졸업식 날 이렇게 목 부러지게 조는 이런 애들도 생기는 거죠. 조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은 그거 바라보는 교사의 마음은 점점 기운이 빠지고요. 기운이 빠지면 열심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니까 강의의 질이 하락을 합니다. 그게 한 해, 두 해 반복이 되면 계속 더 많이 졸고 더 많이 기운이 빠지고 더 많이 강의의 질이 하락을 하는 악순환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강의하시고 아마 끝난 다음에 많이 해보셨을 질문입니다. 질문 있는 사람 물어보시면 질문하는 학생들이 과연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오늘 강의 너무 좋았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 한번 열띤 토론 한번 해보자. 질문 있는 사람 하면 막 주섬주섬 가방 싸고 있죠. 이미 막 몸이 반쪽 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강의가 문제가 있었나? 얘들 이해를 못했나? 뭐 전혀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뭔지 괴리감. 내년에 또 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한 동영상 하나 보시면은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프로그램이고요.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도에 EBS에서 나왔었고요. 한번 다른 분의 강의이긴 하지만 한번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때처럼 강의실은 조용합니다. 수업 잘 따라오는 잘 몰라. 이게 인터랙션이 없으면 잘 모를 수밖에 없지. 이렇게 지켜보기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알 수가 없지. 따라오는지 마는지. 한두 개 질문지면 대답은 없고 이게 확인이 안 돼. 기목? 그 무기력함을 낮게 하는 것뿐이 뭐야? 여기요? 기억이 잘 안 나? 수업 때는 승부하고란 말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를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게 불편한 거지. 그게 우리가 어떤 문화와 관련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공공연하게.
심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시간을 미션. 같은 과 친구 상준이에게 좀 난처한 일을 부탁했습니다. 아니 좀 너무 어렵나? 야 이거 괜히 따라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질문 5번 이상하기. 어떤 의견이 이렇게 들리는가요? 교수님이 질문을 하자 다시 정적이 흐릅니다. 서로 민망한 시간. 그런데 이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세계법이라는 게 어떤 사회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예전의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그 아까 시민사회 말씀하셨는데요. 그 시민사회가 그 서구에서 배운 문제들 질문하는 상준이 강의실에서 이건 꽤 튀는 행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 상황이 왠지 짜증나고 불편하고 지루한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장 얘기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결국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3시간짜리 수업이 끝났습니다. 제가 과연 벗겨진 기분이라고 했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때려보는 것 같고 약간 뒤에서 잘 끝나는 게 느껴지더라고. 애들이 다 집에 가고 싶어서 가막 생기는데 끝나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좀 짜증났다고 해야 되나? 네, 아마도 이게 사실 대부분의 강의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일지라도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그 종이가 좋은 강의인지 안 좋은 강의인지 알 길이 없죠. 사실은 그게 너무 답답했고요. 매년 동안 이걸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게 바로 플립드 클래스룸 내지는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건데, 처음에 제가 찾은 단어 블렌디드 러닝은 플립드 클래스룸과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었다는 뜻 외에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OHP 강의하던 거를 뭐 온라인상에 있는 인터넷을 뭐 좀 쓴다,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서 기술이, IT 기술이 좀 들어간 교육이라는 뜻이고요. 플립드 클래스룸은 이러한 강의 기법을 이용하되 강의가 완전히 바뀌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 교육계, 초등학교 교육계에서는 뭐 대한민국 교실 뒤집어진다, 내지는 뭐 교육의 혁명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플립드 클래스룸, 플립드 러닝이 핫 이슈입니다. 이 플립드 클래스룸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왼쪽 부분은 전통적인 강의입니다. 딱 두 가지가 있죠.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서 자, 오늘 이해 못한 거랑 오늘의 좀 심화학습이니까 숙제로 다음 시간에 해와라. 이게 정통적인 수업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플립드 클래스룸은 그 순서가 바뀝니다. 먼저 학생이 수업을 듣고 오고요. 수업 시간에는 심화학습이 됩니다. 집에서 옛날에 혼자 숙제하던 거를 친구들이랑 그리고 교수님이랑 같이 하게 되는 게 바로 플립드 클래스룸이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강의실이라는 표현도 이제는 더 이상 쓰면 좋지 않다. 배움의 장, 학생들이 배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해야지, 강의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인 전달이기 때문에 강의실이라는 표현도 좋지 않다. 예전에 교수 중심의 강의도 좋지 않다. 이제는 학생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혁명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 제일 위에 있는 우두머리에 목을 치는 게 혁명적 변화인데, 변혁적 변화, 점진적으로 내부로부터 아래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그러한 변화를 이제 구글 플립드 클래스룸이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이 현재의 내용들입니다.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1995년도에 베이커라고 하는 공과대 교수 선생님께서 우연하게 강의 슬라이드를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미리 보고 왔는데 공부를 조금 미리 하고 온 애들이 상당히 참여율도 좋고 질문도 많이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괜찮겠구나라고 해서 한두 번 정도 더 강의를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것을 플립드 클래스룸이라고 명명을 지었고요. 한동안 잠잠했죠. 근데 폭발적인 도화선이 된 건 이 두 명의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입니다. 콜로라도라고 하는 아주 깊은 시골에 있는 선생님들인데 두 명의 화학 선생님, 존 버그만과 아론 샘즈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선생님이 거꾸로 교실, 플립드 클래스룸이라는 컨셉을 이제 정립해 나가고 전 세계로 퍼뜨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두 분의 이제 강의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ultimate goal, I guess, as a teacher is to help students become learners who can learn for themselves and by themselves. One of the problems that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은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있고 학생들은 듣는 수업은 일체 없고요. 학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앉아 있고 그 사이를 선생님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각자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을 짚어주고 각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어드밴스드한 학생은 심화 내용을, 초보적인 학생은 초보적인 내용을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주는 거죠. 모든 수업은 인터넷상에 올라갑니다. 학생들은 그 수업을 보고 오는데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초창기 비디오라고는 하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이전엔 더 형편없다고 하는데 두 명에서 마치 토크쇼 하듯이 이렇게 재밌게 강의를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한대요. 자기 선생님이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수업을 해주니까 마치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흥분된 마음으로 강의를 본다고 합니다. 1시간짜리 강의지만 압축해서 10분 내지는 15분 정도로 강의를 진행하고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들과는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거죠. so now they can have my lesson, if you will, but I would normally have stood up and mic into the class and some of it because they did that at home, and what they were expected to do for homework.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수업이랑 전혀 틀립니다. 조는 애들이 없어요. 졸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랑 계속 떠들어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선생님이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흥분된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게 이 플립드 클래스룸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식으로 화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좀 특별한 맞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건 꼭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거꾸로 교실의 그 어떤 컨셉만 갖고 있으면은 충분히 저희들의 강의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교실에서 갖고 오게 되는 변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사의 역할이 변합니다. 옛날에는 나와서 강의하고 중심적으로 전달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뒤로 가고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조력자, 가이드 내지는 코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이 사람들이 쓴 책을 보게 되면은 자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들 앞에 나와서 쇼를 하는 광대와 같았다. 그게 너무나 싫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막 피곤해요. 좀 들어와가지고 막 웃긴 얘기도 해야 되고요. 막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야 되죠. 첫 해, 두 해, 세 해째 애들은 바뀝니다. 하지만 똑같은 강의 계속하고 있으면 점차 지치죠.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강의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죠. 공부는 아이들이 하는 것이고 교사는 가서 도와주기만 하면 되니까 수업 들어갈 때 마음이 너무 편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방관자 역할로 누워가지고 기대가지고 졸면서 듣던 아이들이 이제는 공부를 해서 모르는 거를 물어볼 수 있게 되니까 아주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 과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는 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제가 치주학을 가르치면 그냥 이 얘기는 나랑 관계없어 듣던 아이들이 수업을 미리 공부하고 오면은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괜히 이 과목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물어봤다는 사실만 자체로 나는 이 과목에 관심이 많구나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학생들이 질문하면서 다음엔 또 이런 걸 물어봐야지라고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의 자세가 바뀌게 되고요. 또 하나는 또래 티칭, 피어 티칭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동영상 보여드리겠지만 기막힌 또 반응들이 생깁니다. 이제는 저한테 배우는 것보다 친구들끼리 가르쳐주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싶은 친구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오죠. 15분 강의 듣고 미리 공부까지 다 해가지고 와서 아는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배운 학생들은 자극을 받죠. 자기도 더 열심히 합니다. 하면서 이 피어 티칭이라는 것들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수업 공간이 공평해집니다. 저희가 70명 상대로 수업을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5명 정도는 열심히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 65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했는지, 딴 생각을 했는지, 1시간 내내 졸았는데 저 친구가 과연 이 수업을 어떻게 나중에 공부할지 걱정도 되는데 이 불균형이 점차 생기죠. 그러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누적되면서 한 친구는 계속 지식이 쌓이고요. 한 친구는 점점 포기를 해갑니다. 나는 결국 이 과목이랑 안 친한 것 같아. 교수가 싫어지고 학교가 싫어지는 악순환으로 가게 되는데 이러한 플립드 클래스룸을 하게 되면은 잘하는 친구에게는 더 어려운 내용을 가르쳐 주고요. 좀 부족한 친구에게는 차근차근 개념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교사랑 학생들의 관계가 훨씬 더 친밀해집니다. 옛날에는 이름도 몰랐던 애들인데 이제는 제가 발표와 수업을 하면서 들으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보고 유심히 관심을 갖게 되니까 아이들도 제가 알아보는 게 좋고 아이들도 저랑 질문하고 많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친해지죠. 그러한 부분들이 또한 장점인 것 같고 마지막 네 번째 창의적인 수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생과 학생들을 상대로 지금 수업을 거꾸로 교실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 중에 조금 열정 있는 학생들 몇 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교과서를 저희 힘으로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방적인 이 주입식 교육에선 불가능했던 것들인데 아이들과 같이 교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은 예전의 수업은 학습 내용, 그러니까 결국 진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진도 제가 이 시간 내에 어떻게든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50분 되는 수업 중에서 45분 정말 긴박하게 달려가죠. 막 떠듭니다. 뭐 아이들 듣던 안 듣던 상관없어요. 진도는 빼야 되니까. 안 그러면 또 컴플레인 학생들이 생기기 때문에 진도는 일단 뺍니다. 이해 못하든 상관없죠. 그리고 나서 질문 있는 사람 하면 아무 질문 안 하죠. 그러면 그걸로 수업은 끝입니다. 두 번째, 학생들과의 관계.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주고 호명하고 질문받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일체 그런 게 불가능하고요. 학생들에게 호기심 유발. 이 과목 재밌는데 그런 거 유발하는 활동이 전혀 안 됩니다. 하지만 플립드 클래스룸 하게 되면은 진도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만에 하나 오늘 수업 중에 이해를 못했더라도 그 친구는 집에 가서 너 이거 다시 들으라고 하면 다시 들을 수가 있어요. 100번, 1000번이고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제 시간을 들여서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이 학생은 그 진도를 나중에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 내용 내지는 진도에 대한 압박감이 줄어들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과의 관계.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과 훨씬 관계가 좋아지고 세 번째는 학생들로부터 호기심 유발이 많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과목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이 KBS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거꾸로 교실의 마벌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한 3부작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한 번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눈빛이 살아있지 않아요. 잠을 안 자다 뿐이지 눈빛이 살아있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정말 유령 같은 아이였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제가 학교 다닐 때처럼 선생님이 가르쳤던 10년 전에처럼 똑같이 가르치고 있으면 이게 과연 몇 년까지 얼마 동안 이 교직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는데 그거는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이 느끼시고 정말 내가 과연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맞나 너무 좌절도 하고 정말 힘이 들었을 때 이 KBS 파노라마 거꾸로 수업을 보고 너무 충격이고 저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작년 3월 방송된 KBS의 한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학습법이 소개됐습니다. 바로 거꾸로 교실입니다. 이전에는 선생님이 중심에 있었고 선생님이 파워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수업은 파워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업 방법인 거꾸로 교실입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먼저 보여주고 교실에서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풀고 서로 묻고 가르쳐주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것이죠. 너무 재밌는 뭐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재밌었어요. 지금 막 좀 약간 찌릿찌릿하면서 약간 떨려요. 물론 성적도 올랐습니다. 거꾸로 교실은 무기력했던 교실을 깨워준 마법의 주문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설레임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시행을 하고서는 찌릿찌릿하는 그 느낌. 저 역시도 이 거꾸로 교실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끼리 책상에 3, 4, 5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가서 저도 껴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한두 문제 얘기해 주다가 바로 그렇지, 그거야! 라고 하고 다음 테이블로 이동할 때 그 성취감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피드백이니까 수업을 해놓고 이해했는지 물어봐도 답이 없던 아이들이 제가 가가지고 공부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렇지, 바로 그거야! 라고 칭찬해주고 돌아설 때 뿌듯한 마음은 정말 이 거꾸로 교실만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기존의 정통적인 컨벤셔널한 강의를 플립드 클래스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일단은 학생들과 클래스룸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거를 좀 찾다가 보니까 뭐 사실은 저희 학교 내에도 이 인터넷 강의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동영상도 올리고 뭐 자료도 올릴 수 있는데 하나의 단점은 이게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컴퓨터에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거는 학생들이 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제 얼굴이 나오는 강의를 보다가 좋은 꿈 꿔야지 하고 잠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컴퓨터 앞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면 이건 공부거든요. 근데 제가 원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찾다 보니까 구글에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나온 지 정말 한 1년 조금 넘었고요. 정말 쓰는 사람들이 아직 없습니다. 초창기고 지금 국내에서는 저희가 거의 최초라고 자부를 하는데 저희 지금 치과대학 내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저희 팀이 만들어가지고 세팅을 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갈 길은 좀 멀지만 이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게 되면 장점이 일체 교과서나 뭐 레포트나 종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든 자기 페이스대로 수업을 할 수가 있고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교사 입장에선 편한 게 아이들이 레포트를 내건 뭐 채점을 하건 간에 제가 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경험 있으실 거예요. 2013년 1학기 누구 과목 엑셀 중간고사, 그다음에 무슨 과목 문제지, 무슨 과목 답안지 해가지고 워드 파일 점차 많아지고 다음 해에 이제 찾아보려고 하면 그거 어딨더라, 그 문제 어딨더라 하면서 막 찾는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다 정리가 됩니다. 모든 폴더 안에 그냥 자동으로 정리가 되니까 행정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고요. 채점도 자동으로 됩니다. 너무너무 편하죠. 70명의 답을 넣는 순간 제 거에 바로 그냥 동시에 채점이 돼서 뜹니다. 너무너무 편한 세대가 온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계속 진화 단계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책가방을 메고 다니던 학생들이 이제 결국은 기계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교과서, 뭐 강의, 시험 모든 게 끝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글 클래스룸이 갖고 있는 이 모토는 more teaching, 더 많이 가르치고 더 이 기기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은 줄이자. 막 뭐 행정적인 거 자료 만들고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자라는 게 이 구글 클래스룸이고요. 자료 정리 보관이 일단 편하고요. 접근성이 최고입니다. 저도 지금 이 구글 클래스룸 하면서 약 10년 정도 갖고 있었던 환자 자료라든지 강의 자료를 1.8테라 정도 되는 건데 구글에다 다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지금 당장이라도 제 스마트폰에서 제 강의 자료들 다 찾아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사 제가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으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누구에게 주고 가면 제 모든 자료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뭐 혹시 뭐 전쟁이 나도 정말 어디든 배만 타고 가면은 똑같이 그대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시험 문제 출제 채점 아까 말씀드린 점 너무너무 편해지고요. 학생들이 질문 잘 안 하던 학생들이 댓글 달면 정말 잘 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를 몇 번 했는데 아이들한테 그 콘서트 티켓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 댓글 게시물을 올리면서 댓글 제일 먼저 올린 사람한테 줄게라고 눌렀는데 3초 만에 누가 올려가지고 그 친구가 가져갔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뭐가 오면 바로바로 뜨니까 실시간으로 딱딱딱딱 치면은 댓글이 막 옵니다. 이메일도 오고요. 질문도 너무너무 많이 와요. 사실은 좀 버거울 정도로 애들이 손 들고 질문하면 조금 추려지는데 이메일로 하면 편하니까 막 무작정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한데 기쁩니다. 애들이 이렇게라도 물어보니까 너무 좋죠. 사실 질문 통해서 저도 배우는 것도 좀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해서 한번 플립트 클래스룸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dent.dku.edu라는 도메인을 이용을 해서 구글 이 클래스룸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됐고요. 저 앞에 아이디는 이제 제가 마음대로 부여를 해줍니다. 학생들에게. 안에 들어간 거는 Gmail 사용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마 Gmail 쓰시는 분 많으실 텐데 Gmail의 모든 기능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고 학교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부적으로는 학교 도메인이지만 여러분이 사용하는 건 모든 건 Gmail입니다. 뭐 저장하고 하는 건 전부 다 Gmail이고 이메일을 보내도 받는 사람은 학교 도메인으로 받으니까 이게 Gmail인지 학교 메일인지를 알 수가 없죠. 저희들은 사실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학교에 소속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구글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구글 클래스룸에 가입한 모든 사람한테 저장 공간을 무제한으로 줍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구글 클래스룸에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뭐 1테라, 2테라 1년에 뭐 10,000원, 20,000원 막 서비스를 받는데 보안으로부터 안전하고 백업할 필요 없는 그 서비스를 무제한 평생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는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걸 반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 독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워드 파일이라든지 파워포인트 그대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파일 만들다가 끄고 가시면 다른 컴퓨터에서 로그인만 하시면 그 작업 그대로 하실 수가 있죠. 사실은 제 컴퓨터가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방에 가서라도 그대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그대로 끌어올 수 있으니까 수없이 많은 동영상 자료들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안에 구글 크롬북이라는 걸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걸 이제 이번 강의를 하면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조그만 USB 아실 거예요. 뭐 용량이 뭐 16기가다, 뭐 32기가다 하는데 이 노트북은 저장 용량이 16기가입니다. USB 하나밖에 저장 공간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다 저장하냐면 모든 것을 인터넷에 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랑 키보드만 있는 정말 말 그대로 타작인데 인터넷이 되는 타작이에요. 저장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기엔 너무 좋죠. 첫 번째,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을 뭐 깔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깔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안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단체로 구매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등교하면 아무 노트북이나 꺼내요. 제게 필요 없습니다. 아무거나 잡고 꺼내면 제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면 그게 그날은 제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자료는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이걸 쓸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은 노트북이지만 가격이 쌉니다. 한 대에 한 20만 원 정도예요. 노트북 막 100만 원씩 하는데 아이패드보다도 훨씬 더 싸죠. 아이패드는 물론 좋긴 한데 게임을 아이들이 깔기 때문에 그게 가장 두려운 건데 게임도 못하고 저도 요걸로 이제 몇 번 일을 해봤는데 정말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좀 어려움도 좀 있지만 일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정말 생산성에 있어서는 최고인 컴퓨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장차 학교에서 좀 학생들에게 좀 배포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교실할 때 저 조그만 아이패드 하나만 딱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로젝터랑 연결하는 케이블 하나 들고 들어가서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띄워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하고요. 거치대 한 15,000원 정도 해요. G마켓 들어가면 거치대가 있는데 책상에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뭐 협업 과정 해가지고 레포트 작성을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럼 그거 걷어가지고 제 아이패드에 카메라 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대로 쏴주면은 아이들 거 보면서 얘는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답했지? 라고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친구 너무 잘했다 칭찬해 줄 수도 있고 이게 실시간 카메라를 그대로 보여주니까 옛날에 OHP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컨셉인데 칼라로 저희들이 보는 걸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 재밌고요. 물론 아이패드 안에다가 그대로 강의 자료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뭐 거꾸로 교실 수업하기에는 충분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연구적인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투암으로 크로스오버로 좀 시행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두 가지 다른 과목을 두 명의 다른 교수가 한번 수업을 해보자. 그리고 진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크로스오버를 해보자. 무슨 뜻이냐면 저는 치주과학을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 전에는 거꾸로 교실로 가르치고요. 중간고사 이후는 강의식으로 합니다. 보존과 문호진 교수님은 거꾸로 먼저 전통적인 과목을 하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거꾸로 교실로 수업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기말고사 객관식으로 평가했어요. 동일하게 봐서 얼마나 학업 성취도가 좋은지를 주관식으로 하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구글 클래스룸의 화면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아이패드에서 보면 좀 더 작게 보이죠.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이 클래스룸 들어가서 댓글 달 수 있고 공지사항 볼 수 있죠. 심지어는 이거 타자 잘 치는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도 레포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호진 교수님의 강의실 표면이고요. 요건 제 강의실이죠. 요런 세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의 취향에 따라서 아이들이 약간 뭔가 인터넷 활동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거꾸로 교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비디오를 먼저 만들어서 올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저희 먼저 이제 아말감 관련해가지고 문호진 교수님께서 했던 강의인데요. 요 전체에다가 파워포인트 띄우고 옆에 카메라 넣는 것도 사실은 없어가지고 막 서로 찾아가지고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하시고 여기다가 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자기 얼굴이 나오면서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듣는 강의보다는 교수님 얼굴 나오면 훨씬 더 애들이 좋아합니다. 졸지도 않고요. 그래서 문호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품격 있게 강의를 하셨고 저는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애기들 자는 방에서 새벽 2시에 몰래 하다 보니까 마이크 막 물고 해가지고 소리도 막 지저분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찍을 때는 좀 폼나게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우리 교수님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주네 라는 생각 때문에 훨씬 더 좀 재밌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서하면서 강의하면은 딱 15분 동안 그날 해야 될 모든 강의가 끝납니다.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오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아이들이 모두 다 동영상을 보고 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이들은 본 척하고 오죠. 근데 안 본 아이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퀴즈를 봅니다. 그 존 버그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퀴즈 보기도 번거로우면은 아이들에게 그걸 공부한 거를 필기해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필기를 그냥 거두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수업을 보면서 필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봤다는 걸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퀴즈로 좀 봐야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싶어가지고 약 한 10분 정도 퀴즈 풀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띄워가지고 한 명 한 명 오답 체크해주면서 뭐 기상천외한 오답들 많이 나오거든요. 왁자지껄하게 웃으면서 내용을 짚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랑 미진한 부분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전날 유튜브에 올라왔던 그 동영상을 빠른 속도로 한번 더 리뷰를 해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2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퀴즈를 보니까 시험 유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내용을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로 시험 공부가 끝입니다. 따로 시험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가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제 퀴즈 툴인데 이것도 무료이기 때문에 교수님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을, 문답법을 이제 활용을 한다 그래서 소크라티브라고 하는 앱인데
뭐 인터넷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교수님들은 소크라티브 티처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고, 아이들은 소크라티브 스튜던트 앱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뭐 교수님들은 로그인 하셔야 되지만 아이들은 로그인 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 그런 거 시키면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제가 만든 방 이름만 보고 들어오면 됩니다. 보시면은 DK 페리오라고 제가 이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자 시작한다 그러고 방을 만들면 아이들 앱에 이렇게 깜빡 뜨다가 방이 열리면 탁 아이들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퀴즈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퀴즈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요. 왼쪽 아래 마이 퀴즈라 그래가지고 날짜별로 미리 할 것들을 한 3개에서 한 5문제씩 쭉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이제 시험을 치게 되고요. 보시면은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오지선다 뭐 여러 가지 선택형 질문을 할 수 있고 정답과 오답을 미리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림이라든지 동영상을 넣어서 그걸 보고서 문제 풀 수 있게 멀티미디어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주관식도 치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보고 나서 그날의 평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각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답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PDF로. 저희들 시험 보고 나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죠. 나 오늘 80점 받았네. 공부 좀 더 할 걸. 근데 왜 뭐가 틀린 걸까? 몰라요. 절대 모르고 졸업합니다. 교수님한테 가서 따질 수도 없어요. 자기가 뭘 맞게 썼는지 뭘 틀리게 썼는지 모르고 그냥 그 수업은 끝입니다. 근데 이것은 각 학생별로 PDF를 다 만들어줘요. 그냥 누르는 순간 만들어집니다. 클릭하면은 70몇 개, PDF가 70개가 쫙 만들어져요. 그러면 애들한테 이메일로 보내겠습니까? 예, 쫙 가죠. 그럼 애들은 내가 요거 맞았네, 요거 틀렸네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수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차트식으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이런 식으로 잘 띄우는데 실시간으로 아이들 이름이 쭉 나오고요. 어디까지 풀었는지가 저한테 다 보입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면 이제 보면서 야 빨리 풀어라, 누구누구 빨리 풀어라 하면서 보고요. 초록색은 정답이고 빨간색, 주황색은 오답입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채점까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가 지금 계속 틀리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럼 가서 봅니다. 너 왜 이렇게 틀리냐. 보면 뭐 정신없어 해요.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알 수가 없었죠. 수업만 했을 때는. 하지만 이제는 쟤는 좀 걱정된다. 그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전담 마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어떤 퍼센티지로 정답, 오답을 맞췄는지가 바로 다 나오죠. 초록색을 정답한 사람은 몇 프로, 오답률은 몇 프로. 그 다음에 true and false 같은 경우 true한 사람이 훨씬 적고 false가 훨씬 많았죠. 너희들 이 개념 헷갈리는구나.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엑셀 파일로 저한테 이걸 받으면 이미 점수가 다 매겨져 있어요. 그걸로 요만큼만 오려가지고 붙이면 성적 공지가 끝나는 거죠. 뭐지 궁금한 사람 와 그럼 엑셀 파일 보여주면서 네가 쓴 답은 요건데 왜 틀렸는지 설명해 주니까 뭐 채점하고 뭐 하고 저장하고 할 게 하나도 없죠.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1대 70의 강의를 하던 옛날의 방식에서 바뀝니다. 지금 위생과 학생들이랑 하고 있는 이제 강의 현장인데요. 4명씩 팀을 짜가지고 앉혀놓고 하면은 왁자지껄 시끌시끌합니다. 애들끼리 막 웃고 떠들고 막 스마트폰으로 뭐 찾는 척하면서 카톡도 보내고 하는데 그냥 다 내버려 둡니다. 안 조는 것만 해도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그래 떠들어라 마음껏 떠들어라 하면 여기저기서 질문하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모르는 거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그렇지 잘했다 칭찬해주고 조금 더 컨셉 어려운 거 물어보는 친구들은 얘는 좀 있는 애구나 그럼 좀 더 깊은 얘기를 좀 해주고요. 전혀 안 하고 멍하니 있는 애들은 뭐하냐 그래서 좀 자극을 또 주고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은 이제 1대1로 교류가 훨씬 더 잘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장점, 아까 말씀드린 피어 티칭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수학 점수에서 하위권 아이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상위권이 늘어났습니다. 수업 방식만 달라졌을 뿐인데 수업 점수가 이렇게 높이 오른 게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수업 방식만 바뀌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타공인 수포자 홍범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저요? 저도 마지막에 교사한 점수를 맞아봤죠. 2학기 와서 61점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10점, 20점 받던 학생이었는데 완전히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인데 거꾸로 교실하면서 성적이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냥 우선 정도가 올랐을 줄 알았어요. 한 문제 더 나거나 근데 갑자기 40점이라고 그러시니까 놀랐죠. 물론은 좀 생각했지. 선생님에 대해서 근데 이거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선생님한테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명예도 그렇고 다른 수연이라고 있어요. 그냥 저한테 이렇게 배우고 못 가르치시니까. 그럼 친구들한테 배우면 이해가 됐어요? 아니 이상하게 되게 잘 듣고서. 네, 이게 바로 이제 피어 티칭이라는 건데요. 이상하게 교수님이 강의하면 잘 안 들어오고 졸린데 친구가 가르쳐주면은 훨씬 더 잘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게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유태인식 교육이다 뭐 해가지고 수업 중간에 시끄럽게 공부하면 메타인지라는 게 생기면서 역시 뭐 비슷한 다큐멘터리 많이 보시면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 시리즈물로 나왔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메타인지라는 게 발생하면서 훨씬 더 기억도 잘하고 이해도 많이 증가한대요. 조용히 듣는 것보다 떠들면서 얘기하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꾸로 교실 하면서 아이들끼리 떠들면은 보면 분명히 한 명이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데 잘못 가르쳐 주고 있는 게 가끔씩 보여요. 그래서 절대로 친구가 가르쳐 주는 거 믿지는 말아라 하지만 너희들끼리 주고받고 가르치는 건 너무 좋다라고 격려는 합니다. 근데 어쨌건 잘못 가르쳐 주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제가 가르칠 때는 듣지도 않고 졸기만 하던 아이들이 훨씬 자기들끼리 하면서 액티비티가 좋아진다는 거는 뭔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이제 거꾸로 교실 수업을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뭐 점수 내용들은 결론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하는 것들로 나왔습니다. 배움에 도움이 과연 되었는가? 매우 만족과 만족이 거의 85%를 차지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매우 만족을 했고요. 이 거꾸로 교실 수업이 학습 효과 맺은 성적 증진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 다 보통 이상으로 좋게 봐줬습니다.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 동기 유발, 나는 이 과목이 왜 이렇게 재밌지라고 하는 그 느낌도 역시 긍정적인 답변이 80% 가까이 차지를 했고요. 기존 수업 방법에 대비해서 교수님께 질문하기가 편했는가 역시 그렇다 내지는 보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과목으로 어떤 기기로 공부했는가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폰 54%가 스마트폰으로 봤고요. 이게 결국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꾸로 교실의 장점, 언제 어디서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목 공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거의 90%가 그렇다라고 답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어떤 동기부여 면에서는 가장 어떤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주관식으로 답했던 답 부분 보면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들었던 인터넷 강의, 인강 듣는 기분이었다. 그 다음에 반복 학습이 좋았다. 원하는 만큼 또 들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좋았고, 되돌려서 시청이 가능했다. 그 다음에 이해 못한 부분을 돌려볼 수 있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볼 수 있었다. 안 졸릴 때, 심심할 때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답변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아이들이 좋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생과 학생 중에 한 명에게 지금 간단하게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그런 수업 방식은 처음인데, 그런데 그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니까 좀 더 편하게 이어나갈 수 있고, 그리고 모르는 것도 쉽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잘 이렇게 지식이 완벽한 지식이 습득되지 않는 상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정확한 정보는 약간 먼저 그 친구들이랑 개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시니까 1차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2차로 다시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들이랑 해서 재미도 있고 그리고 수업이 제일 지루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졸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졸 시간이 없어요. 계속 떠들고 논 건지 공부한 건지 모르게 하는 공부라서 부담감 없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기간이었지만 2학기 동안 했던 내용들에서 느낀 점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참고한 자료들은 이렇습니다. 그 플립드 클래스룸이라고 해서 그 개념을 만들었던 존 버그만이라는 선생님이 만든 유튜브 동영상 링크입니다. 이 링크 들어가시면 강의들의 일부 직접 샘플 강의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 유징 에듀케이터라 그래서 교사들 중에 컴퓨터 기술을 좋아해서 그걸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2번씩 미국 서부 지역에서 정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열정적인 선생님들입니다. 와서 막 무슨 쇼를 하듯이 하는데 되게 재밌는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결국은 구글 클래스룸을 만든 분들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고요. 구글 클래스룸의 이 기술 사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과 내 선생님들이랑 같이 책을 지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 내지는 내년쯤이면은 구글 클래스룸에 관련해서 이 사용 방법을 책으로 좀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참고했던 논문들은 뭐 새로운 교실 만들기의 가능성, 플립드 러닝의 교육적 의미, 그 다음에 책 같은 경우는 존 버그만이 쓴 책이 2권이 있습니다. 거꾸로 교실, 그 다음에 당신의 수업을 뒤집어라. 당신의 수업을 뒤집어라가 먼저 나온 책이고요. 거꾸로 교실 나중에 나온 책인데 이 2권 모두 다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운데 있는 책은 이제 칸 아카데미 관련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과목도 있지만 도저히 적용을 못 시키는 과목도 있기 때문에 결코 무리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는 점이었고요.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강의가 꼭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는 위생과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를 만들지 않고 아이들이 그냥 챕터를 읽어오는 걸로 대체를 했고요. 해보니까 결국은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나, 책으로 하나 큰 차이는 없는 점이고요. 존 버그만 선생님도 역시 굳이 동영상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플립드 클래스룸은 동영상이 주가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하셨죠. 근데 어쨌건 동영상을 만드시게 될 거면은 아이들이 집중력이 금방 떨어집니다. 15분에서 20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아주 재밌는 목소리로 강의를 해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아이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혼자 찍는 것보다 2-3명이 찍으면 더 재밌다고 합니다. 마치 토크쇼 하듯이 막 여러 명이 튀어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 그러고요.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들이 과연 이걸 보고 왔는지 안 보고 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퀴즈 내지는 이 워크시트, 템플릿을 만들어서 올려주면 출력해서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중간중간 강의 나온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걸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거꾸로 교실 수업 중엔 반드시 1대1 교류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절대 앞에 서 계시지 마시고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툭툭 치시면서 말을 좀 걸어주시는 게 도움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날의 강의 내용은 중요하지만 너 참 이거 과목 좋아하는구나, 참 잘하는구나 격려해 주시면은 아주 훨씬 더 좋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2번째 학기쯤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위기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첫 학기 때는 참 재밌게 했었는데 2번째 학기쯤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위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수업을 한 번이랑 안 한다니 비교했을 때 별다른 차이가 많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좀 실망스럽다, 제 자신이. 그런 건 아니죠. 거꾸로 교실을 안 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번 2학기 되니까 1학기 때보다 좀 더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안 했으면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다시. 노력을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방식에는 아무도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서 내려가서 나왔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유라 선생님. 저는 3학년 826번 김한나예요. 저는 선생님이 거꾸로 수업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선생님이 편하신 대로 하셔야 되는데 전 거꾸로 수업 통해서 되게 많은 걸 배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 지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반드시 학생들은 저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하게 강의해도 되는데, 그거를 굳이 거꾸로 교실로 하고 동영상을 찍고 워크시트를 만들어 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조금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저는 활용을 했지만 이 플립 러닝의 장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어디서나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기존에 저희 학교 그 인터넷 강의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도 이걸 좀 사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지는 좀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학교 거를 사용을 하시면 아마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또 한번 내용이 좀 더 정리가 되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학생들끼리 워크시트 만들 때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너무 어려운 내용을 냈더니 아이들끼리 말수가 적어집니다. 좀 내용이 쉽고 뭐 그림 그리고 하는 거면 재밌게 하는데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막 책 찾고 답 쓰느라고 바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워크 활동, 같이 하는 협업 활동의 수준 조절도 상당히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그냥 모여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끝날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좀 모아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수 있게 독려해 주시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스스로 한번 교과서를 한번 우리끼리 만들어 보자, 우리끼리 동영상 한번 찍어 보자라고 해서 격려해 주시면 아이들이 재밌게 수업을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강의 자료랑 얼굴이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도 좀 곤혹스러운 게 제목을 영어로 해놨더니 강의 내용은 한국말인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검색이 되거든요. 미국에서 접속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퍼졌구나. 물론 시청한 시간은 5초 미만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긴 한데 보고서는 한국말이니까 넘긴 것 같은데 유튜브에 올린다는 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제 얼굴과 이런 내용들이. 하지만 첫 번째 강의가 10분 내지는 15분으로 짧기 때문에 부끄러움 시간은 짧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아이들이 제 얼굴이 나오는, 저만의 착각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제 얼굴이 나오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 내용을 링크를 주고 그걸 공부하라고 시킨 경우랑 제가 직접 등장한 경우랑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반응이 그쪽이 더 제가 나온 쪽이 훨씬 더 좋고요. 그 교수님들 책 보게 되면은 존과 에론이 만든 그 책을 보게 되면 아이들 선생님이기 때문에 자기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나오고, 또 하나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고 저희가 등장하는 것들은 아이들과의 일종의 사회적 계약을 맺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 노력을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직접 찍고 등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 발표 들으시고 이제 나도 한번 뒤집어 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절대 이렇게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 책에 내지는 박정철이가 좋다고 하니까 뒤집자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왠지 디지털 수업이 대세인 것 같아서, 세 번째는 최첨단 교육 방식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뒤집으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고,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수업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수업이 기술을 끌고 가야지 기술이 수업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요. 정말로 편할 것 같은데 사실 엄청나게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좀 일이 많아져서 괴롭긴 하지만 즐겁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 열정이 아이들에게도 좀 전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1시간 내용을 어떻게 15분 안에 다 압축을 하느냐. 그러면 커버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동영상만으로 하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2003년도까지 저희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양의 지식을 합한 게 이제는 이틀에 하나씩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에서 만들어낸 책과 문화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가시는 게시판들이 있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십 페이지씩 넘어가고요. 동영상들 보면 유튜브에서 저희 사람들이 직접 찍어 올린 UCC라고 표현하는데 찍어 올린 내용들이 어마어마하죠. 요즘 무슨 아프리카인가 해가지고 직접 나와가지고 하는 것들, 요리하는 것들, 자기 밥 먹는 거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것들, 어마어마한 분량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저희가 1시간 동안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일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방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려서 1시간으로 한 거고요. 그것들 더 추려서 15분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이것만은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한 내용을 전달을 하고 그거를 더 깊이 파서 완전히 이해시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대한 내용을 1시간 동안 주입해가지고 한 10% 기억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5분으로 압축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격려만 해주시면은 오히려 강의 1시간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배워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교실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은 이 학생들 웃으면서 하는 거 보이실 텐데요. 그냥 즐겁습니다. 애들이 신나하고 재밌어하고 저도 신나고요. 그게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플립드 클래스룸이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책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강의실은 아닙니다. 거꾸로 된 강의실은 아니고요. 거꾸로 된 배움으로 가야 되는 거고 존 버그만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화두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될 단 하나의 질문이 이거다. 학생들과 마주치는 이 주어진 1시간 동안 최선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인생을 바꿀 만한 무언가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격려할 수 있고 공부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돼야지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강의만 전달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활용하자라는 게 저희들이 모두가 가져야 될 메시지라고 했고 저 역시도 그 부분이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2학기 동안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들은 동영상이라든지 책을 좀 참고를 했기 때문에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고 지금 같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개척을 해야 될 분야에 있어서 조금 앞서서 시작한 거에 대해서 개봉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